네, 정치 인사들을 모아 속풀이하는 시간, 일타 정치 시간입니다. 박영식 시사 에디터, 박진현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환 한겨레 21 기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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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쉬는 날에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좀 참고로 박진영 네. 민주연구원 부원장님은 호칭을 10대 지식인 중에 한 명, 그리고 네. 비평가라고 불러드리는 거 굉장히 선호한다라는 말씀을 제가 더 다시 드리는 게 아니 우리 박영식 앵커님 저를 놀리세요. 아닙니다. 원래 이제 또 본인이 선호하시는 비평가님이라고 호칭이기 때문에. 부르겠습니다. 네, 비평가로 해주십시오. 아, 비평가. 예. 알겠습니다. 네. 못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입니다. 양당 지지율이 박빙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정말 궁금했던 게 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대법 판결이 나온 이후에 여론이 어떤 추이를 보일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는데 일단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도는 42.1대 41.6 굉장히 적은 차로 차이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0.5%포인트 차인데요. 박빙입니다. 에디터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이제 여론조사를 볼 때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했느냐, 그리고 네. 실제로 그 조사 기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보면 네. 대충 답이 나온다고 보는데요. 이거는 뭐 어쨌든 역결집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여론조사 응답층 중에는 현재 이제 리얼미터 같은 여론조사 내지는 기성의 여론조사를 응답하는 민주진보 진영의 지지자들이 상당 부분 좀 적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저는 봅니다. 특히 리얼미터의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그럴 수 도드라지긴 있죠. 예. 하는데요. 이 조사 기간 자체가 4월 30일, 5월 1일, 5월 2일입니다. 이제 그렇게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아마 이제 그 5월 1일자에 있었던 대법의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이 보수층에 어쨌든 영향을 줬고 네. 그 층이 이제 결집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당연히 국민의힘의 지지도가 상당히 올라간 부분으로 드러나지 않았겠느냐 싶고요. 그 민주당의 지지도도 뭐 일부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리얼미터 상에서도 굉장히 견고한 지지율 흐름을 보여왔고 네. 그 추세를 이어왔던 와중에 국민의힘이 좀 치고 올라온 것뿐이지 이것이 어떤 뭐랄까 지지율 격차의 흐름이 아주 장시간 이어졌던 그동안의 리얼미터 조사와 비교를 해봤을 때 큰 이변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결과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비평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 진보 보수 중도의 응답률이 얼마인지 제가 로데이터를 제공을 못 받아가지고 네. 정확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박영식 에디터 말씀하시는 것처럼 5월 2일 날 이 사법부의 내란 이후에 진보 보수 공이 결집했다. 네. 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보수 입장에서는 윤석열 내란 이후 완벽하게 지는 선거였는데 이재명 후보에게 다시 한번 사법부가 칼을 겨눔으로 인해서 할만하다. 그런 생각으로서 결집했다. 뭐 결집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리얼미터 이택수 사장님을 제가 굉장히 이해를 못하는 측면이 있는데도 보면 잘 맞춰요. 저 이해를 못하게. 왜 저도 이제 뭐 정통으로 제가 이런 공부한 사람입니다. 대학원 다닐 때 수업을 1년이나 들은 사람인데 이른바 RDD 방식이라든가 네. 이 자동응답 기능 방식에 대해서 이해를 네. 못하는데 너무 잘 맞춰. 그래서 제가 리얼미터가 지난 대선 때도 거의 정확하게 맞췄거든요. 그래요. 리얼미터의 흐름을 보시면은 네.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그 결과대로 나올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꾸준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꾸준히 하기 때문에. 꾸준히 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눈여겨봐야 될 것은 정당 지지도는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후보 지지도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으로 앞서가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요. 요거까지도 지금 꼭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화면에 후보 대선 3자 가상 대결이 나오고 있는데요.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까지 해서 3명의 3자 대결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46.6, 김문수 27.8, 이준석이 7.5 이렇게 나왔다면 한덕수가 들어갔을 때는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34.3, 5.9. 그러나 이재명 후보는 46.6, 46.5로 단독 선두에 서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요. 오차 범위 바뀝니다. 이렇게 우위를 보이고 있다는 거. 그러면은 이런 판결이 전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측에서는 변동의 어떤 그 요인이 되진 않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구도 자체가 흔들린 건 없다고 보고요. 저는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이 나온 건 뭐 두 분 말씀에도 동의하지만 이 경선 효과예요. 그러니까 전화를 받을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게 예.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저희가 정치 관련된 요새 취재하다 보면 이미 마음을 정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12월 3일 이후에 마음을 정한 사람들은 여론조사 전화 좀 안 오게 할 수 없는 방법 없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쪽은
전화를 지금 이제 안 받는 거고 네. 전화를 받는 층은 기다리고 있는 층이 전화를 받기 때문에 정당지도 측면에서는 이렇게 나타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후보 간의 지지율 격차가 이렇게 현격하게 난다라는 거는 네. 지금 선거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구도 그리고 또 한 가지 국민의힘에 그게 김문수든 한덕수든 별로 인물적인 파급이 인물의 파급력 소구력이 크지 않다. 네. 이거를 좀 보여주는 거고 지금 보면 지난 2017년 대선 때도 마찬가지인데 네. 꾸준하게 4.5대 3의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예를 들면 이쪽은 후보를 자꾸 갈아 껴 봐도 네. 2.5에서 그러니까 25에서 30 사이가 나오고 네. 이쪽은 이제 40에서 45 사이가 이제 고정적으로 나오는 흐름인데 이게 이제 말하자면 지금 이번 선거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구도가 반영된 숫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거는 뭐 리얼미터뿐만 아니라 어느 여론조사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 여론조사는 다자 여론조사에서 50을 넘기면 사실 의미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50을 넘겼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방법으로도 이제 이길 수가 없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45, 46이 나온다라는 건 거의 그 임계점에 거의 다다랐다. 다다라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여론조사는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30일부터 2일까지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1,509명을 대상으로 RDD 방식으로 자동 응답 방식으로 차기 대선 후보 선호도를 조사한 여론조사입니다.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 응답률 6.4%포인트입니다. 네, 안내해 드렸고요. 에디터님께도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46.5%, 46.6% 어떤 후보와 되더라도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흐름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아니면은 지금 이제 뭐 서울 고법에 이제 공판 기일도 잡혀 있고 뭐 탄핵에 대한 이제 움직임도 있고요. 대법관에 대한 뭐 이런 그 요인들이 그 지지도에 대한 흐름에 좀 변화를 보일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요, 뭐 저는 일단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고 보고요. 이제 대법원의 파기환송심 선고 이후에 이 선거의 흐름이 이제 진영 대립 선거로 펼쳐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양 진영이 결집함으로 인해서 제3지대 후보들이 사실상 손해를 크게 보는 선거로 갈 가능성이 너무 높아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의 이 지지도는 아마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우리 높고 더 결집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고요. 네네. 아까 저희가 국민의힘 지지도 잠깐 봤습니다만은 뭐 김문수 한덕수 김문수 간의 어떤 단일화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보수층의 지지도도 한껏 끌어올려질 가능성은 매우 높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보면 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어떤 이 사법부 리스크, 네. 이제는 사법부 리스크가 된 것 같아요. 사법 리스크라고 언론이 많이 표현하긴 합니다만은 이제는 사법부 리스크가 된 것 같습니다. 사법부 리스크. 사법부 리스크가 우리가 몰랐던 것이냐, 유권자들이 미리 학습하지 못했던 이슈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이게 사실 진보층뿐만 아니라 네. 보수층에게도 상당히 약발이 떨어지는 이슈이긴 합니다. 그리고 그들조차도 지금 단일화 내분을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 때 저희가 뒤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예.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이 이슈라는 것 자체가 보수층을 얼마나 흔들 수 있느냐라는 대목도 저는 좀 미지수라고 생각하고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이 전반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분명히 높다. 뭐 물론 우리가 이제 3자가 아니라 네. 양자 구도로 가봐도 지금은 이재명 후보가 너무 우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까지 들립니다. 보수층에서 박정희가 나와도 이번 선거가 어려울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까지 하다 보니까 대법원이 끼어든 지금 이 선거 개입, 정치 개입 이후의 상황은 오히려 더 역결집으로 민주당 지지층의 역결집으로 이 어떤 차이가 줄어들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단 불안한 요소 중에 하나가 또 다른 여론조사 결과를 볼 텐데요. 정권 교체에 관한 부분은 오히려 전주 대비 5.3%포인트 하락을 했고 정권 연장에 대한 여론은 그걸 그대로 가져온 듯이 5.1%포인트 상승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건 뭐 같은 거예요. 보수가 결집했던 거죠. 보수가 할만하다는 생각에 결집을 해서 응답률이 높아질 겁니다. 네. 제가 뭐 로데이터는 보지는 못했는데요. 자꾸 이야기하지만 참 RDD와 ARS 이거 여론조사 교과서에 안 나오는 건데 자꾸 리얼미터는 잘 맞춰. 예. 자, 또 다른 설명을 제가 하나 해드릴게요. 예. 자, 요걸 계산을 해보면 한 10%나 8, 9% 정도가 빠집니다. 네. 그죠? 네네. 그 다음에 3자 가상 대결로 해보면 10에서 15%가 무응답층입니다. 네.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실제 투표 안 합니다. 모집단에서 빠져버립니다. 그러면 이게 환산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재명 후보는 51.5% 정도 나올 겁니다. 52, 3%. 네. 그리고 어떻게 나오느냐? 한덕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를 합치면은 이게 40.3% 정도 나올 겁니다. 예, 예. 요게 범여권의 정권 연장, 야권의 정권 거하고 비슷해지는 아. 그런 식으로 수렴해 갑니다. 아. 보통 이제 대선 국면에 들어갔는데도 무응답을 하거나 선택하는 후보가 없다고 하잖아요. 대부분 투표 안 합니다. 지금 보면 없음이 13.8%, 잘 모름이 예, 전부 다 투표 안 4.3%, 하는 이 정도 분들입니다. 나오고 전체적으로 보면 15%에서 한 13% 정도는 답변을 아예 안 하거나 네, 저분들 투표 안 합니다. 안 한다. 투표 안 합니다. 네.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정치 관심도가 제일 높은 나라입니다. 네, 네. 눈 뜨면 정치 생각하고 오늘 대통령 뽑으면 다음 대통령 누구 만들 건지 고민하는 국민들이 대한민국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다 정해져 있습니다. 네, 네. 지금 무음당이면 투표 안 한다는 뜻이거든요. 아.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선거는 이미 끝났다라는 이야기를 선거운동 하기 전에 이야기를 합니다. 아, 그러니까 저도 아까 네네네. 50% 넘으면 사실상 이제 게임이 끝나는 숫자로 수렴된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제 그런 건데 이 숫자에는 지금처럼 그 허수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렇죠. 허수들이 있어서 그 허수들이 이제 분별이 안 될 거고 저는 대법원의 개입이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장동에서 돈을 받은 게 있대 이런 거였다라면 네. 파급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아. 지금 국민들이 이 논리, 그러니까 이 사법부 판단에 허점을 가장 정확하게 지적했던 두 사람이 누구냐면 정규제와 조갑제예요. 아,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정규제가 했던 네. 얘기는 정말 많은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죠. 네. 이 선거법의 맥락과 특성이 있는데 낙선자한테 다음 선거를 못 나가게 하는 재판이 정당한 재판이냐? 저는 이게 굉장히 호소력이 있는 네네네. 얘기라고 생각이 네. 들고 두 번째는 조갑제 씨도 얘기하고 정규제 씨도 얘기한 건데 이게 오케이 이제 유죄라고 치자. 근데 이걸로 국민의 거의 50% 가까운 지지를 받는 사람이 못 나가게 하는 이 형량은 정당한 것이냐. 네. 이 두 가지에 걸려요.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으로 굉장히 이 사건을 오래 지켜봐왔고 이 사건이 처음에 대장동으로 시작해서 그 파생의 별건을 그렇죠. 통해서 갑자기 나온 겁니다. 어쨌든 제일 빨리 결론이 낼 수 있겠다고 해서 네. 기소한 건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제 그거에 영향을 이 선거 자체, 구도 자체를 흔들 만한 사건은 아닌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사람들이 지금 분노감을 갖고 있는 건 뭡니까? 대법원이 왜 거기서 이렇게 갑자기 개입을 하냐?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한 분노감이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대법원 입장에서는 뭐 누구에게 뭐를 어필하고 싶었는지 모르겠지만 효과 측면에서 그러니까 투표는 결국엔 유권자가 투표장에 가서 투표를 하는 행위로 완성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로 놓고 보면 이게 이제 뭐 결집을 부른다라고 하면 오히려 역결집 상황을 낳는 대법에 개입이 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선 개입이 됐다. 근데 기자님 말씀이 이 조사의 좀 결과로 나온 게 아닌가 싶은데 한국 여론 평판 연구소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재명 후보 지지자에게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 환송 판결로 인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 의향에 변화가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95%가 변함없이 지지할 생각이다. 이렇게 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지지층의 결집을 불러오는 상황이 된 게 아닌가. 저들의 의도와는 달리 네. 어떻게 보세요? 이거 재미있는 여론조사인 게요. 네. 한국 여론 평판 연구소는 굉장히 좀 유명한 곳입니다. 이게 이제 주로 아시아 투데이 쪽 의뢰 받거나 이제 고성국 TV라는 채널에서 의뢰를 받아서 하는 네.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사실상 이제 보수 결집을 과거 이제 제 기준입니다만 제 관점입니다만 이 여론조사를 보면 보수 결집을 노린 여론조사들을 많이 주로 했던 이제 그런 기관인데 여기에서 이재명 후보 지지자 523명을 굳이 콕 집어서 지지 의사를 바꿀 의향이 있느냐라는 물어봤다는 것은 굳이 이걸 왜 했을까 했다는 생각이 일단 좀 들고요. 그래요? 네네네. 이 조사를 왜 했을까? 이제 왜 이 기관에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왜 어떤 했을까? 의도를 가지고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네. 그런데 두 번째, 이 결과를 보면 그 여론조사 기관이든 의뢰하는 쪽이든 간에 뭔가 유의미한 결론을 이번에 못 이끌어낸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의 지지층조차도 이 대법 선고에 대해서 흔들려야 되는데 네. 흔들리지 않는다는 의견이 95%잖아요. 그렇죠. 이렇다라는 것은 뭔가 다른 의도를 가지고 물어봤는데 제 관점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여론조사가 워낙에 유명해요. 과거에 네네네. 영남만 중심으로 해서 윤석열의 지지도를 물어본다라든지 이런 조사들이 있어 왔거든요. 영남만을 그러니까 영남 네. 주민들이나 영남 시민들만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고 네. 윤석열의 지지도를 이제 언론들이 제목 장사에 많이 갖다 썼죠. 네. 근데 이제 그런 여론조사를 했던 기관이기 때문에 저는 이 조사를 왜 했지라는 생각을 첫 번째로 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의미한 결과가 안 나왔다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95%가 대법 판결에도 지지가 변함없다라는 것은 이건 어떤 여론조사 기관이 하더라도 동일한 응답을
얻어낼 거기 때문에 이 대법 선고가 오히려 지지층을 결집시켰다라는 대목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저희가 시작부터 지금 이 질문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어쨌든 이번 대법 선고 그리고 한덕수의 출마 그리고 국민의힘의 경선 컨벤션 효과 등등을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 세 가지 포인트가 전부 다 이제 다음 주에는 다 빠져나갈 겁니다. 즉 대법 선고는 이미 어느 정도 소비가 된 것 같고 지지층들의 결집을 이뤄냈고요. 두 번째로는 한덕수의 출마도 사실 지금 국민의힘의 단일화 내분 때문에 약발이 거의 다 떨어져 가고 있다고 전 보고 예. 세 번째로는 아까 이제 언급을 했었던 그 포인트마저도 글쎄요 컨벤션 효과도 이렇게 되면 무너지는 거 아니겠는가. 김문수 후보가 지금 당무 우선권이 먼저다. 그렇죠. 지도부와 지금 치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네네네.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럼 다음 주 여론조사는 이제 불을 보듯 뻔하다. 이 세 가지의 이펙트가 다 빠져나감으로 인해서 지난주에 있었던 기본적으로 민주당 우위에 이재명 우위의 여론조사가 다시 이제 컴백할 가능성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다. 이 알겠습니다. 한국여론평파연구소에서 편파연구소죠 여기는 네, 네. 95%는 실제로는 제가 봐기에는 한 115% 정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이게 질문을 어디서 뽑아야냐면 중도층에서 뽑아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요 보수 진보로 결집하지는 움직이지 않고요 중도를 우리가 보통 중도라고 하는데 그게 중도가 아니고요 약보수와 약진보가 있는 겁니다. 네. 거기에서 얼마나 이재명 후보 지지가 빠졌느냐 높아졌느냐 네. 그걸 봐야 되는데 이거는 제대로 보는 여론조사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제가 보일 때는 위기의식에는 오히려 약진보가 강진보로 바뀝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중도에서 결집했을 것이다 라는 로데이터가 저는 나왔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우리 김한 기자님이 정규재 씨와 그 조갑재 씨의 영향력을 이야기했는데 굉장히 그분들이 설명을 잘했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민주당이 프레임을 잘 잡았어요. 특히 제가 최초로 대법원의 쿠데타라고 제가 규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법 판단의 이른바 공정성 자체가 훼손되었다고 국민들이 다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은 더 약자, 탄압받는 사람, 그렇죠. 언더독에 대한 사람들의 동정식까지 되면서 지지 여론이 더 강해진 상황으로 저는 흘러가고 있다. 그리고 투표율이 혹시나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약지지층까지도 더 포함되기 때문에 오히려 지지율이 저는 좀 더 한 2, 3% 올라가지 않을까. 네.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기자님 어떻게 보세요? 댓글 중에 그런 거 봤는데 내란 천국 재판 지옥이다.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란에 동조한 사람들은 뭔가 신문이 뉴스만 보면 뭐 단일화를 해야 되는 것 같고 뭐 네네네. 뭔가 폼 잡고 다니는 것 같고 네. 이재명 재판 지옥에 빠졌다 이런 얘기하는데 그게 저는 정서라고 이게 뭐냐면 결국 투표를 국민이 한다는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이 여론조사도 어떤 기획 속에서 지금 단일화, 뭐 사법부의 개입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고 한다면 그 기획에 아주 하부적인 하나의 어떤 장치로 들어가 있는 거겠죠. 근데 네. 이제 말하자면 이게 그걸 드러내는 건데 이 기획은 대한민국 87년 이후의 직선제 역사에서 절대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선택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거에 대한 믿음이 깨진다 만약에 이번에 어쨌든 6월 3일 이전에 사법부에 의해서 모종의 일로 그러면 저는 6월 3일 선거는 이미 의미가 없어지는 네. 방향으로 갈 거고 그게 87년 이후에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와 사회가 진전해온 방식이죠. 그러니까 저는 네. 그거에 대한 깊은 말하자면 신뢰와 믿음 속에서 지금 이 선거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말한 대로 지금 이제 그 비평가님 얘기하신 대로 이 선거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기본적인 구도가 강하게 12월 3일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내란에 대한 어떤 종식이라든지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선택을 한 것에 대한 어떤 종결로서의 이번 성과 예를 들면 누가 그런 표현도 쓰던데 긴 지옥의 탈출구로 6월 3일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네. 근데 지금 하고 있는 행위는 뭡니까? 이 어두움과 암흑을 점점 더 강화시키는 것 같은 기획이 자꾸 작동하잖아요. 그러면 사실 6월 3일 날 여기서 빠져나가자. 이제 말하자면 사람들의 심리가 더 강화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일각에서는 나는 지금 이제 실제로 SNS나 댓글 분위기 보면 나는 이재명 별로 지지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대법원 하는 거 보니까 나 이재명 이번엔 찍어야 될 것 같아. 이 여론이 되게 많았거든요. 예. 근데 그 이전에 이재명 후보에 대한 그 불호가 높았을 때는 나는 민주당 지지하는데 이재명 말고 다른 사람 나오면 안 되나? 이런 여론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 강한 이제 말하자면 작용이 굉장히 더 강한 그 반작용을 지금 부르는 국면으로 들어갔고 많은 사람들에게 6월 3일은 12월 3일 날 시작된 흑역사가 끝나야 되는 날인 거예요. 근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자꾸 그게 연장된다. 뭔가 그게 강화된다. 이런 느낌을 줄수록 6월 3일에 대한 열망은 더 강해지겠죠. 네, 이재명 후보에게 대법원의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심 결과에도 불구하고 지지자들은 계속해서
지지할 의향이 있다. 95%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이 여론조사는 공감신문이 한국여론평판연구소에 의뢰해서 5월 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무선 RDD를 이용한 ARS 조사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응답률은 8.4%였습니다. 네,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도 여론조사 결과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가 이런 사법부 리스크에 대해서 이렇게 미운살 만큼 큰 잘못을 했는가라고 호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럴만하죠. 이제 그럴만합니다. 지금 이제 받고 있는 혐의만 해도 한 6개 정도가 되고요. 진행되고 있는 재판이 4개 정도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골목골목 경청인가요? 경청 투어 요거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장 밀착형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예, 뭐 잘 하고 있다고 보고요. 일단은 그 선대위 출범식 이후에 선대위 조직의 면모가 일단 드러났는데 거기에 이제 골목골목 위원회 같은 게 또 실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식 일정 시작을 하면서 대도시 위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소도시 위주로 일단 동선을 잡았고요. 그리고 뭐 강원도뿐만 아니라 이제 경북 일정이 많이 충북 음성이랑 경북 일정이 많이 언론의 조명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실제로 이 민심 투어를 하기에 제격인 장소는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시장을 가거나 네. 골목골목 실제 민생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경청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보니까 네. 선대위나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이런 동선을 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더불어서 파기환송심 선고 이후에 이재명 후보가 뚜렷하게 어떤 이 재판과 관련된 의견을 낸다기보다는 현장 투어로 그것을 이미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실제 사법부가 이런 판결을 내려서 선거 개입이나 정치 개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국민들을 만나고 나의 선거 운동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겠다라는 그 의지만으로도 네. 지지층을 또한 결집시킬 수 있고 또한 외연의 확장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판단 때문에 이제 이런 골목 경청 투어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현장 밀착형 선거 운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거 선거 운동하는 모습 기자님께서는 보셨을 텐데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세요? 일단은 여러 트랙 이재명 후보 정도의 지지율과 이런 게 있으면 조직이 있으면 여러 트랙을 나눠서 선거 대응이 사실 가능한 정도의 후보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 트랙을 나눠서 대응을 하는 게 바람직한 모습이고 네.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가 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사법부에 대한 강한 비판 메시지라든지 지지자를 결집시키기 위한 어떤 강경한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지만 지금은 얘기한 대로 그럴 필요가 없는 국면이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기획이라든지 어떤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완숙하고 성숙된 모습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의 지금 현재의 결론, 그러니까 사법적 결론은 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어쨌든 정치적 반대편을 제거하겠다라고 해서 정치의 문제를 계속 사법으로 가져가서 여러 건들을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고 하는 그러니까요. 과정에서 예. 벌어진 문제다. 그러니까 이거가 문제다라고 지적하는 스피커가 있으면 돼요. 그 스피커가 당내에 있죠. 그러니까 네. 그 얘기를 계속 하면 되고, 네. 그리고 지금 후에 벌어진 사법부에서 발생한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절차와 관례를 어겨서 선거에 개입한 것 같은 양상에 대해서 우리가 정권 교체되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거는 사법 개혁할 거야라고 하는 목소리를 또 누가 내면 돼요. 그러니까 네. 그 목소리도 당내 누가 내고 있죠. 네. 그러면 이재명 후보는 이 모든 거를 아우르는 어떤 캠페인,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의 모습 이런 거를 집중하면 되고, 이거는 지금 저쪽에서 오늘도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뭐 한덕수 후보 공약도 지금 안 내놓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상황들과 있기는 대비되면 할까요? 누가 말하자면 숙권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 이 부분을 네. 대비하는 전략으로서도 굉장히 효과적인 전략이고,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오히려 지금 조심해야 되는 거는 강한 메시지를 내려고 하다가 네네. 어떤 프레임 안에서 싸우게 되는 상황이 제가 보기에는 1위 후보가 가장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그렇죠. 들면 본인의 메시지 때문에 예, 예. 그 메시지를 해명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그 불리한 상황인데 뭐 별다른 문제 없이 지금까지는 잘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아까 4개 재판이라고 했는데 사실 5개 재판이 진행되고 네. 있더라고요. 그러면 사실 이제 최근 경북 지역을 찾아서 민주당 지지해달라 이렇게 호소하기도 하면서 내가 그렇게 미움살 만큼 잘못을 했느냐 이런 호소를 하셨거든요. 이런 얘기가 나올 만해요. 그 이재명 방식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과거에 이제 비호감도가 있을 때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는 김대중과 함께라면 예. 든든해요. 이히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아주 밝은 웃음이라든가 네. 이런 이제 햇볕 정책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줬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재명 대표는 진솔하게 쉽게 말하면 감정이입, 동정표야 이거. 그런 전략이 우리 이제 표 중에서 최고의 표가 동정표라고 합니다. 동정표라는 것이 유권자와 정치 지도자가 감정이입이 돼서 물화일체가 되는 상황이에요. 네. 즉 윤석열 정권으로부터 우리 국민들이 탄압받았는데 그중에 이재명이 가장 많이 탄압받았어. 이런 느낌을 가지고 지금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아주 좀 자연스럽게 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 경청 투어나 현장 밀착형도 제가 보기에 제가 잘 빠졌다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그 캠프에 훌륭한 참모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예. 거대 프레임은 다 형성이 됐어요. 네. 바둑으로 치면은 대마가 막 휘젓고 다닐 상황이 아니야. 지금은 이미 어느 정도 대세를 잡았기 때문에 한 집 두 집만 이기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원래 대도시를 가는 것은 휘젓고 다니면서 프레임 짤 때 가는 그렇죠. 거예요. 과거 YS DJ 시절에 DJ는 광주를 가서 바람을 일으킵니다. YS는 부산에 가서 바람을 일으켜요. 네.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지금은 오히려 골목골목 다니면서 한 표, 두 표를 잡는 것이 중요한 상황인 거예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미 바둑으로 치면 개가 바둑에 들어갔다. 예, 예. 안정적으로. 네. 뭐 그렇게 저는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일단은 저쪽에 상대 진영에서는 늘 이재명 악마화, 정적 죽이기 뭐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약간 이제 갈라치기가 이루어진 것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테러라든지 공격을 받아오셨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어제는 테러 모의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고 결국에는 일정을 소화하시면서 악수를 하지 않는 지지자들과 여기까지 이제 이르렀다고 합니다. 어린아이만 예외를 뒀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에디터님? 뭐 어린아이들이 사실 이재명 후보에게 뭐 어떤 물리적인 위해를 가할 존재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스킨십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어린아이의 손도 잡아줘야 되고 머리도 쓰다듬어 줄 수 있다고 보는데 다만 이번 선대위 출범식 이후에 이제 골목 경청 투어를 하는 과정에 네. 일부 이제 악수를 하는 시민분 중에 좀 위험한 행동을 하시는 분이 일부 있었어요. 이게 어떤... 이제 테러 모의 경고, 의혹 이런 것들이 불거지는 과정도 있었겠지만 실제 이 어떤 그 시장 투어를 하는 와중에 어떤 분이 악수를 하면서 이재명 후보의 손을 강하게 끌어당기거나 실제 손을 잡고 놔주지 않는 네네네. 상황이 한 번 있었기 때문에 경호하는 쪽에서도 긴장을 했던 네. 그 장면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것 때문에라도 그 이후부터 이제 손을 못 잡게 돼서 이해를 부탁드린다라고 본인 스스로도 밝힌 것이고 네. 실제 지금 물리적인 테러의 가능성이 그렇다면 사라진 것이냐? 예. 그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경호를 하는 입장에서도 성인들과의 악수나 좀 위험할 만한 상황은 아예 네. 그냥 차제 방지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네. 경호 노선을 좀 확립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경호는 강화된 것 같기는 한데 제가 봤을 때 이 어린아이는 예외로 하기로 한 건 후보의 직접적인 의중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어린아이를 봤는데 손 안 잡고 안아주지 않고 그냥 넘어갈 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오늘도 어린이날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경호를 강화해야 된다라는 요구를 계속 그렇죠. 해왔던 것 예,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어쨌든 근데 이게 딜레마가 있는 문제거든요. 후보에게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호를 강하게 했을 때 어떤 가뜩이나 지금 1위 후보인데 뭐 권위적인 모습으로 연출될 수도 있고 네. 또 특히 이제 조중동이나 이런 데서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걸 이제 소재로 활용할 거기 때문에 여러 고민이 있었는데 이제 그 부분에서의 어떤 좀 유연하고 적절한 선을 찾는 게 필요한 것 같고 근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게 그 쟁점화되는 거는 후보에게 좋은 건 아닙니다. 자꾸 경호 문제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자꾸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권위적인 측면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굉장히 중요한 문제긴 하지만 지금 실제 어떤 위협도 있고 근데 이제 어쨌든 그 선을 잘 찾는 게 그 실무적으로 중요할 것 같은 문제.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의 내부 분위기인 것 같은데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이 김구, 조봉암, 장준하, 노무현 일특 이재명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뭐랄까요? 이제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뭐랄까요? 뭐 이렇게 좀 의연하게 대처하겠다. 또 강한 의지도 좀 드러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평가님? 글쎄요, 뭐, 이 경호 문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으로 들리기도 합니다만은, 저는 뭐 크게 뭐, 이런 말씀 하실 필요가 있었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금방 우리 김한 기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들은 이슈화 안 되는 게 좋아요. 그냥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 먼저 알고 이재명 후보가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끝장을 내고 내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네. 이재명이라는 도구를 어떻게든 지켜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악수를 좀 못하시더라도 이해해 줄 거라고 보고요. 좀 더 저는 겸허한 자세로 국민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애기들 손이라도 잡고 하면서 좀 다가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지 이걸 딱히 설명할 필요는 없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근데 뭐 아마 민주당 내부가 사실 사법부의 선거 개입이라고 지금 사법부 쿠데타라고까지 지금 규정한 상황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엄청 긴장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지자분들이나 당원들 입장이 5월 이제 15일에 선거 공판 기일이 잡혀 있는 그 이전에 어쨌든 민주당이 당 차원의 조치를 무언가를 해야 된다. 메시지를 좀 내달라. 그리고 이 연휴 사이에도 너무너무 불안해하시는 당원분들이 많다 맞아요. 보니까 예. 어떤 형태로든 뭐 총력을 다해서 민주당이 이재명을 지키겠다라는 그런 선언적 의미로라도 김민석 최고위원이 말씀을 하셨다고 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실제로 이게 과거에 있었던 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례들 혹은 네. 과거 김영삼 정부에서도 안기부가 선거를 목전에 두고 김대중 후보를 조사하려고 했다라든지 이제 네, 이런 네. 대목들이 있었는데 네. 실제 당시에 김영삼 대통령이 그렇죠. 안기부에 전화를 해서 또 그렇죠. 검찰 쪽에 전화를 해서 왜 당신들이 선거에 개입을 하느냐 네, 네. 이러면 이제 국민 혼란이 가중되고 실제 각 지역에서 밀란이 일어난다 그만둬라라고 중지를 걸었기 때문에 이제 김대중 그렇죠. 후보에게 원만한 선거 운동이 가능했던 거잖아요. 네. 이제 그런 사례들을 많이 언급을 하면서 이재명 후보를 지키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당연히 이제 당원들을 좀 독려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하고 이런 말씀들이 그래서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단일화가 먹구름이 끼었다라는 건데요. 일단은 국민의힘 그 대선 후보가 김문수 후보로 최종 결정이 됐고 한덕수와의 단일화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일단 김문수 후보의 그 약간 그 노선이 좀 바뀐 거 아니냐라는 게 오늘 좀 더 확실해졌어요. 아니 몰래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다른 것은 이제 사람의 뭐 그 근본 심리인데요. 네. 저는 그게 정상이라고 봐요. 한덕수라는 사람이 왜 국민의힘의 후보가 돼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일단은 우리 김재원 최고의 말처럼 국민의힘에 그 1,000원 당비 한번 내본 적이 없는 사람이고요. 뭐 보수라고 볼 수도 없고 그냥 기회주의자예요. 네네. 저는 때로는 이제 극우조차도 이념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한덕수라는 사람은 어떤 자기의 소신을 가지고 국가를 운영해 보겠다라는 그런 하나의 그 정치적 행보를 보여준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네네.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또 다른 윤석열이 되는 거예요. 윤석열이 갖고 있었던 내란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을 한덕수가 그대로 갖고 있다는 점, 그리고 실제로 정치를 해본 경험이 없다는 점, 예. 그런 부분에서 김문수보다도 훨씬 더 윤석열과 닮아 있는 사람이 저는 한덕수이기 때문에 네. 한덕수라는 사람이 절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김문수도 그런 생각할 겁니다. 한덕수가 우리 한국 군대사에 한 게 뭐 있는데, 뭐 그런 부분에서 네. 물론 네가 뭐 뭔데? 김문수가 가지는 문제점은 있습니다만은 네. 더 문제가 많은 사람이 한덕수가 아니냐. 라는 식의 생각을 저는 이게 보여주는 하나의 단면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가 한덕수당이냐 이렇게 얘기했다고도 하고 오늘 조계사에서 만났는데 한덕수는 3번이나 이제 곧 만나자 오늘 만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대답을 회피했다고 네,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 방송에서도 말씀드리는데 저기 있는데 저도 뭐 대선 취재를 해보지만 후보가 되면 급격하게 후보를 중심으로 한 구심력이 발생을 합니다. 네. 이건 어쨌든 후보가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후보가 된 거기 때문에 당무 우선권을 갖고 있어요. 후보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네. 그 기간 중에는. 네. 근데 지금 이제 이 경선이 어떻게 진행되어 온 겁니까? 다 얘기했지만 당권파들이 1년의 기획을 갖고 네. 대선에서 지고 네. 대선에서 지면 무난히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떠날 사람. 근데 윤석열이 나와 있어 갖고 윤석열 눈치도 봐야 되네. 네. 이렇게 해서 후보가 누가 그러면 대선에서 무난하게 지고 떠날 사람이야. 를 중심으로 그 방향성에서 지금 한덕수 김문수가 선택이 된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김문수가 그 과정에서 계속 그런 사람인 것처럼 행세를 해서 네. 뭐 당권파가 보기에 역시 말을 잘 듣게 생겼군 이러고 비굴하게 됐지만 됐으면 후보예요. 네. 그러니까 후보가 된 다음에는 자기가 당무 우선권 있다라고 하면 당무 우선권 있는 거고 각종 조건을 걸어서 5월 11일 전까지 단일화 안 하면 기호 2번 선거를 포기할 수 없으면 자기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소속으로. 예, 시간은 김문수에게 유리한 거고 근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무총장을 안 받아주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제가 볼 땐 당권파가 약간 그러니까 이 기획을 한 사람들 지금 뭐 한 사람들이 당황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황한 상태인 네. 거고 한덕수도 내가
저 들은 얘기는 그게 아니었는데 지금 뭐 이런 스탠스인 네. 거고. 근데 이거는 그분들이 뭐 저보다 정치를 모르지 않을 거고 네. 정치 하루 이틀 한 분들이 아닌데 이거는 후보로 선출된 이상 당연히 발생하는 구심력이고 이 구심력이라는 건 예를 들면 어떤 기획이 있더라도 후보가 싫은데 나 그냥 나갈 건데라고 하면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상황에서 말 듣기로 했잖아요. 우리 말 들어야죠. 왜 약속이 다르잖아요. 라고 하려면 그 약속을 다 까야 되는데 네. 그럼 그 약속을 다 깔 수 있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안 되는 상황이면 저는 공식적으로 오피셜한 지위를 갖고 있는 김문수가 유리한 판이다. 이거 뭐 몇 가지 장면을 좀 보면요. 네. 일단은 후보 선출된 당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5월 3일이었죠. 5월 3일에 김문수 후보 측에서 그 단일화는 25일까지 하면 되는 거 아님? 이런 언급이 일단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25일이라는 거는 그냥 단일화를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미 국민의힘 쪽에서는 5월 7일까지를 마지노선으로 잡아야 좀 경제적인 손해가 덜해요. 공보물이나 이런 것도 찍어야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후보 홍보물이나 예. 이런 것도 찍어야 되잖아요. 급하죠. 네, 급하고 한덕수도 사실은 5월 10일과 11일 이전까지 단일화를 못하면 기호 2번을 못 씁니다. 게다가 네. 공식 선거운동 기간 들어가면 자기 돈을 다 써야 돼요. 네. 수억 원의 돈이 깨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급한 쪽은 이제 한덕수 쪽이에요. 네. 그렇고요. 그게 이제 그 대목이 하나가 보이고 두 번째로는 이런 워딩들이 누구로부터 이제 나오는가를 보면 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일단 김문수 쪽에 가장 가까운 인사가 누구인가를 보면 됩니다. 네. 일단 캠프 쪽엔 공식적으로는 이제 김재원 전 의원이 국민의힘 전 의원이 계시는데 김문수 쪽에. 예, 김문수 쪽에 이분은 이미 투표 용지에 한덕수의 이름은 없을 것이다. 이분 뭐 그렇게 1,000원짜리 얘기했죠. 당비 한 번 안 낸 분인데 감히 기호 2번을 먹으려고 하느냐. 네. 단일화는 무조건 김문수로 해야 된다. 이런 네. 워딩을 내놨고요 이미. 네. 그리고 차명진. 차명진. 예, 차명진 전 의원도 김문수 후보하고 아주 가까운데 네.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본인 유튜브나 이제 인터뷰를 통해 지금 하고 있거든요. 심지어 당무 보이콧까지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당무 네네네. 우선권을 갖고 있는 네. 후보를 지도부가 흔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하겠다라고 지금 차명진 전 의원과 김재원 전 의원 약간 지금 현재 보수 정치판에서는 이름이 지워졌던 분들인데 다시 등장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네네. 본인의 이름이 기사화되기 시작했는데 이 주도권을 내려놓겠습니까? 절대 안 내려놓죠. 이제 그거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판을 이제 제가 쉽게 얘기하면 국민의힘이 프로듀스 101을 이미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센터를 김문수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내가 센터고 내가 싱글로 뛰어도 얼마든지 내가 앨범 내고 성공할 수 있는데 네. 저쪽에 어디 다른 방송국에 무명가수전 싱어게인 이런 치른 한덕수라는 사람이 네. 갑자기 이 판을 먹겠다고 덤벼들어요. 네. 미쳤다고 제가 이 판을 내주겠습니까? 저라도 안 내주죠. 이해가 됩니다. 나 그냥 솔로 앨범 내가지고 나 혼자 해먹겠다는데 네. 미쳤다고 무명가수를 받아줍니까? 네. 이제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국힘 지도부가 일단 오늘 속보 나온 걸로 보면 김문수 후보에게 사기꾼이라는 단어까지 썼다고도 하고. 그래봤자 이제 옥새는 김문수한테 네네. 가 있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단체 대화방에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모여 있는 단체 대화방에서 빨리 단일화가 돼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해요. 혹시 국힘 내부 상황은 한덕수로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데 아니요, 이제 김문수 친윤들만 혼자 그렇죠. 그러는 게 아닌가? 친윤들만 그렇죠. 친윤들만. 그런데 이 상황은 명태균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네. 이거 사실은 네. 뭐 명태균이 똑똑한 게 아니고요. 네. 그 정치 컨설팅하는 사람들은 다 아는 이야기인데요. 거대 정당 후보와 무소속 후보가 단일화를 할 때는 거대 정당 후보가 시간을 끌고 룰미팅 하면은 무조건 거대 정당 후보가 이겨요. 그렇죠. 왜냐하면 거대 정당 후보는 한번 뽑히는 과정에서 찍어봤거든. 네. 그런 정들이 당원들과 지지자들 사이에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거대 정당 후보는 검증이 됐어요. 네. 그리고 화력이 좋아요. 그래서 몇 명이 지금 김재원이라든가 차명진 된 몇 명이 한덕수 약점 가지고 한 3일만 때리면은 한덕수 지지율 뚝뚝 떨어집니다. 네. 그런 상황을 만들어 가는 거고요. 또 현재 구도의 문제가 5대 3으로 지나 5대 2로 지나 어차피 지는 건데 우리 식구가 후보로 나가야죠. 이런 생각이 생기는 겁니다.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다음에 대구시장 해야 돼요. 우리 차명진 전 복귀해야 의원은 됩니다. 다시 국회의원 복귀해야 돼요. 네. 한덕수로 지는 것보다 네. 김문수로 져야지 이 두 네. 사람한테는 미래가 있는 겁니다. 각자의 그 미래가 있군요. 그리고 있는 미래가 있으면 이 단일화에서 좀 그 부분을 계산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그러니까 단일화는 기한을 정해놓고 하는 단일화는 시간이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거대 정당이 이기고 시간이 있는 사람이 이겨요. 근데 김문수는 어쨌든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뽑혔잖아요. 단일화가 안 되면 그냥 국민의힘 후보로 뛰면 돼요. 6월 3일까지. 네. 근데 한덕수는 지금 정해놓은 거 아닙니까? 그쵸? 5월 10일까지는 돼야 되고 5월 10일 날 안 되면 25일 가야 되는데 그러면 15일간 나는 내 돈 써야 되고 네. 그다음에 그렇게 돼서 만약에 한덕수로 단일화가 되면 2번을 못 쓰는 상황이 돼요. 네네. 그러면 제가 김문수 후보의 참모라고 하더라도 10일까지 최대한 버텨보시죠.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10일 날 되면 사퇴 선언을 하는 게 수순인 거죠. 왜냐하면 2번을 포기할 수 없으니까 네. 10일 이후에 단일화가 된다는 건 자기가 후보가 되더라도 2번을 못 쓴다는 건데 네. 근데 10일 날 사퇴 선언 안 해. 그러면 계속 기다리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25일 날 사퇴 그렇게 해서 단일화를 해준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지난번 대선에서 안철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철수가 그렇게 해서 본인이 제풀에 무너져서 단일화 안 해 이래놓고 단일화를 한 거 아닙니까 윤석열과 결국. 네. 그리고 이제 뒤로 가면 갈수록 국민의힘 지지자들 사이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한덕수가 안 나와야 국민의힘 표가 더 많이 나오는데 한덕수가 저거 당선도 안 되는데 나와 있다 이 여론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자 여론조사를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근데 한덕수가 3등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김문수 입장에서는 내가 왜 빨간 날 6일까지 빨간 날인데 내가 왜 빨간 날 단일화를 해? 빨간 날 단일화 해봐야 효과도 없는데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일단 7일 날 얘기합시다. 이래도 할 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단일화가 될 것 같으세요? 안 될 것 같으세요? 그거는 지금 제가 이 시점에 단언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안 될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은데 하긴 하더라도 아마 한덕수로 맨 처음에는 단일화가 되겠지. 여론조사상 아까 우리가 살펴보더라도 한덕수가 약간 높습니다. 더 높은데 네. 이제 그 여론조사는요 얼마든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김문수를 그렇죠. 쏠릴 수 있습니다. 이게 예. 좋은 모델이 하나 있는데 아마 명태균 관련된 취재를 이제 김원 기자님이 해보셨기 네. 때문에 오세훈 시장과 안철수 후보가 네. 서울시장 단일화 아. 과정을 보면 그때도 안철수가 높았어요. 네. 외부에 있는 어떤 그 단일화의 좋은 상대로 안철수가 꼽혔던 이유는 맞네요. 상대적으로 중도를 소구하고 중도 보수를 아우를 수 있는 지지율을 확보하고 있는 모델이었기 때문에 오세훈이 잡아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쪽도 그런 모델을 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흐름으로 인해서 이제 아까 말씀 주셨지만 한덕수를 생채기를 내기 시작하면 지지율은 떨어지고 김문수가 우위를 차지할 거고요. 단일화의 룰에 대해서도 한덕수가 대폭 양보한다고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국민의힘 후보 단일화 추진본부장도 장동혁 의원으로 내정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김문수 측에서는. 근데 이게 진짜 웃긴네요. 이 3시간 전에 나왔던 YTN 보도가 채널A 단독 보도로 다시 또 배치돼버리네. 아, 그래요? 고사를 또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올 겁니다. 이 단일화 내분이 연휴 내내 길어질 건데 김문수 측이 주도권을 갖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 판을 휘두르는 순간 한덕수 쪽이 과연 힘이나 쓸 수 있을까? 저는 뭐 가능성은 낮다고 보죠. 계산조차 못하고 있지 않을까 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당황스러울 거예요. 네. 지금 한덕수가 양자구도로 이재명 후보가 붙였을 때 이기는 여론조사가 나온다. 이러면 단일화가 급물살을 타요. 네. 근데 한덕수도 지고 김문수도 지고 어차피 지는데 왜 양보해요? 제가 봤을 때 쉽지 않은 게임이에요. 결국 저는 한덕수가 자진 사퇴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10일 이후에는 김문수 쪽에서는 한덕수가 나가면 6번이고 우리가 나가야 2번이다. 이 얘기만 해도 김문수가 이기는 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친윤 중심으로 해서는 마치 중대결심 할 것처럼 일부 보도에는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을 염두를 해두고 김문수가 사기꾼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양반들 실제 자기들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가지고 탈당을 하거나 한덕수를 중심으로 한 무슨 창당을 하거나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실제화 될 것이냐? 그럴 가능성은 제로라고 저는 그리고 보입니다. 이게 김문수 만세 부르죠. 그럼요. 예. 다 자산 많은 당을 본인이 다 차지하는데 먹는 건데. 중진들 다 나가지고. 네네.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김문수가 윤석열과 굉장히 가까워 보이잖아요. 이념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네. 굉장히. 근데 그분이 개헌 논의하는 국무회의 초대를 못 받은 분이에요. 그 10명 안에 순서대로 불렀는데 못 믿는 사람이죠. 10명 안에 못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친윤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태극기의 스피커로서 활용했던 거지 이거를 먹을 거다라고 생각하진 않았는데 지금 계산은 이미 어긋나기 시작했다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 오늘 저녁 7시에 그 국민의힘 의원총회는 열린다고 하죠. 예정대로 하잖아요. 예. 근데 거기에서 아마 분출할 겁니다. 우리가 김문수에게 속았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올 거지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니 우선권을 줬잖아요. 아니 본인들이 속을 해요 그러면. 아니 심지어 양다리를 걸친 사람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마음은 한덕수에 하지만 조직은 김문수에 가 있던 사람들이 태반이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이를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네, 정치 인사들 모아서 속풀이하는 시간 아주 재밌게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식 시사 에디터, 박진영 전 민주연구원 비평가님, 네, 김한 한겨레
한겨레21 기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쉬지 않습니다. 이슈를 끝장내는 끝장뉴스 내일 오후 4시 5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뉴스토마토가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내란을 막고 탄핵 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아래 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와 함께해 주실 분들을 기다립니다.